극초음속이 되려면 최소 마하 5 이상으로 날아야 돼요. 마하 5요? 예, 속도 자체. 마하 5는 1초에 1.7km 정도를 간다고 봅니다. 1초에? 예, 예. 1.7km. 그러니까 우리 이 서울에서 한 325km 떨어진 데가 이제 부산인데 그까지 단 3 내지 4분이면 간다는 거예요. 3, 4분이요? 예. 라면 불어서 컵라면 먹는 시간이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현재 기술로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이 군사적 긴장 격화로 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냉철하게 고찰해 보면 물리적 충돌에 의한 확전으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은 현저히 높아졌고 위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입니다. 자기 동포를 괴멸시킨다고 하면서 박수를 친다고요? 아니 이 말폭탄을 이 퍼붓는 게 사실 하루 이틀은 아닌데 근데 이번 발언은 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좀 이번 좀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전에 북한이 했던 말폭탄이랑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이전에는 가장 센 말폭탄이 서울 불바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예요. 아니 가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말은 왜 듣지 않고 무슨 아니. 뭘 절고 있어? 뭐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응한다. 그때 한창 서울 시민들이 라면 사재기가 많았어요. 불바다. 그런데 이제는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해도 라면을 사재기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는 발언은 어떤 먼 미래의 주문적인 얘기가 아니라 김정은이 뭔가 체념한 듯한 어조로 담담하게 전쟁을 일으키겠다가 아니라 나는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 생각이 바뀌었다. 나는 전쟁을 더 이상 피해야 될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 갈 때까지 갔다. 라는 어떤 입장 변화, 김정은의 무언가 이 체념한 듯한 그런 표정 이런 게 읽히기 때문에 북한 전문가들도 저거에 공포를 떨 필요는 없지만 무언가 김정은의 심경 변화는 있어 보인다. 이 중론을 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 백악관에서조차 북한의 군사 동향을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어요. 무언가 김정은의 마음에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요즘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김일성, 김정일까지는 통일. 그러니까 이 통일이 지상과제다라는 건데 이제 그걸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손대랑 난 끊고 그냥 우리끼리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세워졌던 한민족임을 상징했던 이 상징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북한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우리에게 괴멸시키겠다, 전쟁을 불사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합니까? 도대체 북한에는 어떤 일이 있길래 어떤 이 속내가 있길래 김정은은 이렇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러니까 연말연시에 덕담은 못할 망정.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자, 대남이 연락이 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폐지합니다. 와. 민족 동족이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의 인식에서 삭제되었다. 아우 진짜 너무 싫어.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1월 14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고요. 수중 핵무기 체계 그리고 순항미사일
북한에게 있어서는 무언가 하나 큰 도발을 할 법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총선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요. 미국의 대선도 앞두고 있습니다. 무력 도발을 계속하고 있어요. 전쟁은 아닐지라도 이 사인에 맞춰서 지난 1월 15일에 북한이 뭘 선보였냐면 단일분 만에 우리 상공을 뚫고 와서 서울 일대를 초토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북한이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극초음속 기동용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자, 음속의 5배, 시속 6,120km를 간다. 자, 음속의 5배, 시속 6,120km를 간다. 전 세계 어디든 1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아니 근데 하도 많이 해서 맞아요.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언제 뭘 쐈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더 무서운 거 쏜 겁니까? 일단은 북한이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는 미사일 자체가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유형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하나하나 좀 짚어볼 예정인데요. 극초음속이 되려면 최소 마하 5 이상으로 날아야 돼요. 마하 5요? 예, 속도 자체. 마하 5면 딱 어느 정도로 계산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마하 5는 1초에 1.7km 정도를 간다고 봅니다. 1초에? 예, 예. 1.7km. 그러니까 우리 이 서울에서 한 325km 떨어진 데가 이제 부산인데 부산. 그까지 단 3 내지 4분이면 간다는 거예요. 3, 4분이요? 예, 예.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오면 엘리베이터 누르고 있을 때 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라면 불어서 컵라면 먹는 시간이야. 그 시간이면 서울 부산 그냥 쏠 수 있다고요? 우리 종민 씨 괌 가보셨죠? 네, 가봤죠. 비행기 타고 얼마나 4시간 도착했어요? 반. 4시간 반에 네. 4시간 반 정도 예. 걸리잖아요. 마하 5 속력으로 가면은 30분이면 갑니다. 30분. 네. 이거는 일단 기본이 마하 5고 이제 좀 빠르다 싶으면 마하 10이 넘어가는 겁니다. 탄도미사일은 완만한 포물선 곡선을 그리면서 탄도부가 적을 타격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일정 고도까지는 올라가지만 전투부가 분리된 뒤에는 활강을 합니다. 미꾸라지가 수영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의 전형적인 궤적인데요. 뭐야? 야, 스스로 이렇게 움직여서 간다면 와, 무섭다. 만약에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면 예측을 해서 요격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좌우로만 변칙 기동을 해도 요격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워낙에 속도가 빠른 데다가 게다가 저공으로 들어옵니다. 네네네. 그런데 좌우 상하로 기동하면은 이거는 정말 요격하기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좀 어렵네요. 아주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 이렇게 위험한 무기가 사실 1, 2분 만에 서울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피할 겨를도 없잖아요. 아니 진짜 북한에서 이렇게 이 정도로 기술력이 지금 뛰어나게 된 건가요? 네, 사실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2021년 초에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해 9월달에 첫 시험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 사이에 4번의 시험 발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얼마나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 또 한미의 미사일 방어망이 대응하기 힘든 아이템 중에 하나라는 걸 이제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2년 전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 북한이 발사했거든요. 위력적입니다. 하지만 발사 전에 우리가 사전 징후를 포착해서
발사할 것 같으면 요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보도했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료의 차이예요. 네. 2년 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액체 연료를 썼어요. 네. 그런데 지금 고체 연료를 쓴 거거든요. 아, 이거 우리 몇 번 얘기했죠. 그렇죠. 아니 이 고체 연료랑 그러면 액체랑 차이가 좀 큰가요? 그거 물어볼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거 물어볼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역시 그런 거였는데 김진 기자가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자, 지금 군사 강국에서는 액체 연료보다는 고체 연료를 사용한 미사일이나 발사체를 개발하는 걸 선호합니다. 이유는 구조도에서 보시면 알듯이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은 복잡해요. 비싸요, 만드는데. 고체 연료는 심플해요. 싸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액체 연료를 쓸 때는 액체 연료를 한번 주입해 놓고 발사를 안 하고 이렇게 스탠바이를 시켜 놓잖아요. 그럼 액체 연료가 슬슬 누수되거나 액체 연료가 변질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를 주입하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쏘려면 처음엔 연료를 주입하지 않고 비워놨다가 연료를 주입하겠죠. 그렇죠. 이제 쏠 때는. 그러면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 동안 눈치채지. 위성으로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고체 연료는 연료를 주입해 놔도 변질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연료를 주입해 놨다가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쏴도 돼요. 한 방에 빡 이렇게. 그래서 액체와 고체에는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더 많이 생산해서 우리에게 공격할 가능성이 이번 고체 연료 발사 성공으로 증대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일단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제 시험 발사했다. 네. 이거는 이제 북한의 그 미사일 기술이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이게 가능했겠느냐, 혹시 러시아가 도와준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는 이번에 그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거리가 5,500km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 오키나와,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까지가 1,400km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달하고도 남는다라는 거죠. 미국의 우주 기술로 극초음속 미사일의 궤적을 분석해서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는 미국은 현재 기술로서는 요격할 수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그 말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현재 기술로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북한이 물론 뭐 무기 만드는데 아주 모든 뭐 정신과 돈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단기간에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냐 궁금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배후에 누군가 분명 있다, 다른 국가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인데, 실제로 작년부터 최근까지요,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등 이 전략 무기가 공개될 때마다 그 절명 타이밍에 등장하는 또 다른 국가가 하나 있죠. 바로 러시아입니다. 함께 있을 것임을 다시 이 기회를 빌어서 감언합니다. 여우의 친구는 승냥이라고. 수행원 서류? 작년 10월에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서 그 외무장관이 평양에 갔었잖아요. 네. 근데 최선희가 그러면 답방을 간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푸틴이 북한이 요구하는 그 모든 걸 다 들어줄 필요가 있느냐, 과연. 이게 이제 관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러시아가 뭐 세계 최고 수준의 그 이런 핵과 미사일 기술, 이걸 다 북한한테 줄 이유도 없을 거고 그럴 필요도 별로 느끼지는 않겠지만, 사실 푸틴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부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는 자기한테 포탄이라든가 이런 걸 뭐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북한이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버티고 있고, 또 러시아가 상당 부분 지금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푸틴이 지금 어쨌든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24년 만에. 그러려면 푸틴 입장에서는
김정은한테 뭐가 또 그럴싸한 선물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그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소련 시절을 포함해가지고 소련, 러시아 지도자가 북한에 들어간 케이스는 푸틴밖에 없어요. 푸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그 지도자인 게 뭐냐면은 상대편 국가 원수를 깔아뭉개고 망신을 줘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기다리게 하는 건 기본이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이제 기다리게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라든지 이제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회담장에 개를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는 그 애완개라고 인사하라고. 근데 생각해봐. 정상회담 자리예요. 정상회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새 파티가 달려와.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근데 지금 이 최선희 이제 외상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지도 않았고 동시에 도착해서 이제 악수까지 했어요. 지금 그 최선희와 푸틴이 만났던 그 장소 자리 바로 뒤에 있는 테이블이 하나 있거든요. 요 테이블이 어떤 테이블이냐면 지난 2022년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소 모스크바 크렘린궁 고자리에 가요. 근데 멀리 떨어졌던 거? 그러면 봐봐요. 약간 타원형 테이블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앉았어 지금. 이건 진짜 이상해. 일선에 따르면 서로 말이 안 들려가지고 고함을 쳤다 그래요. 우크라이나 제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을 깎아 내린 거예요. 회담할 생각이 없다. 회담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군사 정찰 위성과 조기 경보기의 차이는 군사 정찰 위성은 그냥 보는 걸로 그치는 거예요. 그걸 맞추려고 그러면은 지상으로 연락을 해서 지상에서 야 이거 누가 가서 때리지? 이걸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또 이동이 돼버리고 조기 경보기가 떠 있으면은 실시간에 보고 요거는 고성균이 네가 때리고 요거는 남희석이 네가 때리고 실시간에 이제 통제가 되기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 경보기하고 위성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조기 경보기를 흔히 하늘에 떠 있는 공중 지휘소라고 해요. 공군 사령 본부가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동이 가능하고 은폐가 쉽기 때문에. 그런데 저게 가짜인 이유는 조기 경보기 하나만 개발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사실은 조기 경보기에서 주는 무수히 많은 이 레이더 자료와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수신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4세대, 5세대 전투기가 보유돼야 조기 경보기가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굉장히 오래된 옛날 전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조기 경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기 경보기와 같이 작전을 수행할 만한 공군의 전투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근데 어쨌든 있으면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러시아가 만약에 도와준다면이라는 전제 하에 있다면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북한이 신형 전투기를 개량하거나 러시아가 신형 전투기 기사를 북한에게 이식한다면 이건 얘기는 달라져요. 한 가지 좀 의심되는 지점은 북한이 평양의 외곽 순천 공군기지를 대대적으로 현대화했습니다. 활주로 길이를 무려 300m나 늘려서 총 2,800m로 활주로를 늘려놨어요. 이전과는 또 눈에 띄게 넓어진 유도로까지 북한이 따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북한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 프로젝트로 조기 경보기를 갖고 싶다. 플러스 그것과 함께 공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북한의 전투기를 현대화하는 거를 어떤 장기 프로젝트로 설정해 놓은 것 아니냐라는 행보는 지금 포착되고 있어요. 이웅평 대입 이후에 마지막으로 미국 19기를 몰고 귀순한 북한 공군 책임 비행사이자 대한민국 공군 대령 출신이세요. 이철수 대령을 만나서 김정은이 과연 극초음속 미사일에 이어서 조기 경보기까지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그 속내가 무엇인지 좀 여쭤봤습니다. 저는 북한 공군 1비행사단 57비행연대 2대 책임 비행사로 있다가 1996년 5월 23일 온천 비행장에서 미국 19기를 타고 수원 비행장으로 귀순한 이철수 예비역 공군 대령입니다. 북한은 무기 체계 면에서도 열세하고 우리 대한민국보다 떨어진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자체 조기 경보기 이걸 만든다고 하는데 이 레이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북한에 현재는 없어요. 러시아가 조기 경보기를 주면 되는데 조기 경보기 줘봐야 연동이 안 되는데 북한의 전투기하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보유하고는 레이더 가지고는 못 봐요, 우리 한국을. 60, 70년대에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레이더인데 그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조기 경보기라는 이 항공기를 공중에 떠 있는 레이더 탐지 거리를 늘리기 위한 이 차원에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국지전의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어요. 다다닥 하고 붙을 수 있는데 전면전 핵무기를 쏘는 경우는 북한 정권 끝이거든요, 진짜.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해외에서도 경고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그 전에는 그런 발언을 안 했던 인물이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로버트 칼린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평소에 지론이 북한하고는 대화로 풀자. 뭐 강대강으로 갈 필요 없다. 이런 온건파였어요. 근데 이런 사람조차 최근에 이게 좀 뭐 분위기가 안 좋다. 뭔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이만갑을 시청하시는 분들 마음은 참 그럴 겁니다. 이게 그냥 모르고 살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너무 불안해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어떠세요? 얘기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저는 지금 어떻게 어디로 더 비신을 해야 되나. 만약 포탄이 날아온다면 화도 지금 많이 나거든요. 이게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발을 하늘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북한 주민 전체가 30일 먹을 옥수수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래요. 근데 그거를 매번 올리는 거라서 화도 무지 나는데 전 지금 또 한국에 앉아 있고 집에 아이들이 토끼 같은 아이들이 둘이 또 자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면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정말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걱정거리를 좀 이제 마지막에 들어서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해줘요. 편안하게 자기. 앞서서 뭐 탑 날리고 막 지뢰 매설하고 철도 끊고 지랄탄 같은 미사일 막 쏘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막 전쟁할 수 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전하지 않은 한 가지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3일 전에 북한 김정은이 핏대를 올리면서 뭘 지시하냐면 북한 경제 개발 계획 10주년 계획을 발표해요. 지역 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한 계단 비약시키려는 우리 당의 이 정책을 지방 발전 20승 10정책으로 명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자고 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 북한 경제개발계획 10주년 계획을 발표하겠습니까? 미래를. 앞서 이런 폭발들이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본 것은 총선과 미국 대선을 앞두고 극강의 위험 수위를 올려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됐을 때 직거래가 가능한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만들어서 북한이 큰 바겐세일을 벌이려는 하나의 노림수일 수 있다.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할게요. 이야기하는 게 20 곱하기 10 전략인데 20개 군에 1년에 된장 공장, 고추장 공장을 하나씩 만들어서 10년 동안에 200개 된장 공장을 만들라는 계획이 20 곱하기 10 계획이에요. 아주 웅대한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 전쟁할 나라면 러시아에 그렇게 컨테이너 5,000개 분을 탄약 100만 발을 보내겠습니까? 자기들이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북한의 정권이 가장 취약할 때 북한이 블러핑을 많이 해요. 이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폭탄은 한쪽으로 계속 가고 미사일도 가고 있고 지금 창고는 비고 있고 사람들이 불만은 지금 된장 고추장 없다고 그러는데 자기라도 뭔가 센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뭐 전쟁을 금방 일으킬처럼 하면서 뭐 남한하고 모든 관계를 끊고 뭐 전멸해버리라 괴멸해버리라 이러는 거는 개가 조그만 개가 막 짖을 때 무서워서 짖는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김정은이의 여러 가지 이제 강경 발언과 후속 조치를 볼 때 전쟁은 일으킬 수가 없을 것이다. 뭐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은 북한의 경제력이 지금 전쟁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분명한 것은 국지 도발은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에다 먼저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북한은 3,000여 번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국지 도발에 우리가 대응하다가 혹시 이게 큰 전쟁으로 절대로 가지 않도록 국가 지도부가 상황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편집자가 웃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 그 순간들